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는 우주라는 드넓은 바다의 한 조각을 항해하는 여행자가 될 겁니다. 이 항해는 아주 조용하고 느긋하며 별빛을 따라가는 명상과도 같죠. 지구가 잠들고 당신의 방에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아주 먼 곳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향할 거예요. 이곳은 당신의 베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마음보다 훨씬 더 고독한 곳입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이 여행을 직접 떠난다면 아마도 몇 초 안에 얼어붙어 우주 먼지가 될 테니 그저 편안히 누워 저의 목소리를 따라오기만 하세요.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저는 지금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밤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같은 별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몇 시이든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는 지금 우주를 향한 하나의 숨결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구로부터 35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리는 상상조차 불가능할 만큼 멀지만 한번 눈을 감고 제 말을 따라와 보세요. 마치 우주의 가장자리에 서서 고요한 심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얼음 세계는 그 고독함 속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이 작은 얼음 덩어리는 명왕성이라고 불리죠. 수십 년 동안 학교 교실에서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이 존재는 이제는 그 이름을 잃었지만 그 신비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노래하는 고대의 시인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희미한 대기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고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간헐천과 심지어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양계의 이 외딴 구석에서 원시적인 생명체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하죠. 명왕성은 단순히 행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하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딱딱하고 건조한 사실들의 집합체로 생각하지만 명왕성의 이야기는 과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우리는 태양계의 끝을 하나의 거대한 행성으로 상상했습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주변을 지배하는 마치 우주의 마지막 수호자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의 끝은 하나의 지배자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작은 얼음 파편들이 모여 조용히 춤추는 드넓은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춤의 중심에 명왕성이 있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태양계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기묘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원을 그리며 뛰고 있을 때 명왕성 혼자만 조용히 홀로 다른 길을 가는 아웃사이더와 같습니다. 이 작은 얼음 세계는 그 고유한 길을 수십억 년 동안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태양계의 가장 먼 곳까지 떠나가기도 하죠. 이 고독한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명왕성은 너무나도 작고 희미해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겨우 점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점 하나는 텅 빈 공간에 떠있는 작은 희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독특한 궤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탄생, 심지어 우리 자신의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하고 웅장한 것들에서만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이로움은 작고 희미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고요한 밤에 작은 별똥별 하나가 만드는 빛의 흔적처럼
명왕성은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얼음 세계는 우리에게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미처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밤의 여행은 당신을 깊은 잠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 이 어둡고 고요한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흘러가세요. 명왕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왕성의 이야기,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여행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꿈속에 은은한 빛을 더해줄 겁니다. 아주 오래전 학교 교과서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왕성은 늘 9번째 행성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죠. 하지만 2006년 8월 24일 그 오랜 이름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국제천문연맹 IAU은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성이라고 부르든 외소 행성이라고 부르든 또는 소행성이라고 부르든 항상 같은 존재일 겁니다. 명왕성은 다른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치와와가 작지만 분명히 개이듯이 외소 행성도 행성의 한 종류입니다. 단지 더 작을 뿐이죠. 하지만 왜 우리는 명왕성을 굳이 재분류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오랜 논쟁 끝에 행성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충분한 질량을 가져 스스로의 중력으로 구형을 이루며 자신의 궤도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은 이 중 마지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에는 다른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과학적 진보의 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고독하게 빛나던 작은 행성이 이제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외소 행성 무리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명왕성의 신비를 조금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왕성이 속한 아직 미지의 영역인 카이퍼 벨트, 큐이퍼 벨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명왕성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가 우리의 작은 정의와 범주를 얼마나 쉽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요. 오늘 밤 우리는 명왕성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느껴볼 겁니다. 명왕성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 여행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명왕성을 향해 나아가는 최첨단 우주선 뉴 호라이전스의 경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우주선은 하루에 약 100만 마일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명왕성의 비밀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탐사선이 태양계 형성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주 탐사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매번 새로운 천체에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현상과 마주하게 되죠. 명왕성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명왕성이 그렇게 멀고 작고 희미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배우고 알아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줍니다. 명왕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이며 그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제 이 호기심을 따라 명왕성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 친구요. 우주의 고요한 어둠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면 그저 계속해서 흘러가게 두세요. 아직 깨어 있다면 이야기가 계속 당신을 데려가도록 하세요. 우리는 한때 우리가 알던 세계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정체성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더 위대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2006년 8월 24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왕성이 철학적인 재탄생을 겪은 날 말입니다. 그 순간은 우주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명왕성 표면에 환한 군중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기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이름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명왕성이 9행성 목록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이 논쟁은 전 세계의 회의실과 과학 논문, 그리고 아마도 한밤중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탐구였습니다. 결국 부드럽고 시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명왕성이 훨씬 더 큰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치와와였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다른 수많은 치와와들이 사는 세상의 한 마리 치와와였죠. 그것을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한 것은 명왕성의 아름다움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주를 우리의 눈에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을 열어 수천 어쩌면 수십만 개의 다른 얼음 세계들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그 사진에는 9명의 구성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다른 가족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왕성을 제거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 사진을 다시 그려야 했고 그 사진은 훨씬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명왕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학자들과 대중이 명왕성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우주의 다른 구석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임무, 가장 현대적인 우주선이 하루에 약 100만 마일의 속도로 명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이 우주선의 이름은 뉴 호라이즌스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명왕성을 정의하기 위한 임무가 아니라 명왕성을 탐험하기 위한 임무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의 기원과 심지어 우리 자신의 행성의 탄생에 대한 새로운 빛을 밝히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현상들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명왕성이 그렇게 멀고 작고 희미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줍니다. 명왕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이며 그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당신이 탐험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잊혀진 고대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그것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유적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광활한 왕국이었고 당신이 찾은 것은 그저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왕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명왕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즉 그 크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명왕성이 중력 계산을 기반으로 지구보다 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78년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아무도 명왕성 근처에 어떤 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명왕성이 카론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달보다도 작았습니다. 나란히 놓았을 때 명왕성과 카론은 합쳐서 겨우 미국 대륙의 너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명왕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고독한 거인이 아니라 우주를 떠다니는 작고 친밀한 한 쌍이었죠. 이 사실은 또한 행성과 다른 천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많은 천문학자들은 외소 행성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명왕성이 그렇게 작다면 왜 수십 년 동안 태양계 가장자리의 유일한 행성으로 여겨졌을까요? 답은 더 오래된 이론에 있습니다. 1951년 천문학자 제라르 카이퍼는 명왕성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천체 벨트의 잔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후 카이퍼 벨트로 알려지게 됩니다. 카이퍼는 이 지역에 거대한 빈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명왕성이 거대한 천체로서 주변의 다른 모든 물체들을 쓸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이 너무 작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런 빈 공간을 만들기에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얼음 천체 벨트가 있었지만 우리의 제한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거의 텅 비어 있고 오직 명왕성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내부 태양계가 그렇게 다양하다면 바깥쪽이 갑자기 텅 비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생각은 하와이 대학교 천문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주잇 교수와 그의 팀이 힘든 사냥을 시작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최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지만 임무는 여전히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작은 소행성 크기의 물체를 찾는 것은 산비탈에서 쌀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잇 교수는 매우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 태양계를 배열했습니다. 태양을 위한 큰 공 내부 암석 행성들을 위한 작은 돌멩이들 목성을 위한 더 큰 구체, 그리고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명왕성은 마카다미아 너트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태양계의 규모와 명왕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잇 교수에 따르면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의 궤도에서 시작하여 더 먼 거리로 뻗어 나갑니다. 그는 쌀알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묘사했습니다. 이 쌀알들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은 매우 멀리, 심지어 시야를 벗어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는 이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주잇은 더 많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마우나케아의 고지대 천문대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는 이 천체들이 얼마나 크고 밝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2년 11월 말 그와 그의 동료 제인 루는
하늘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물체였고 노이즈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왕성 이후 태양계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작았습니다. 겨우 140마일 너비로 명왕성 지름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체 하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하나의 물체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수천 개의 다른 물체가 거기에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이스의 발견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수천 개의 잠재적인 얼음 천체들, 즉 태양계 초기 형성의 잔해들이 해왕성 너머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광성은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중한 동반자여. 이 여정에서 우리는 명왕성의 고독한 아름다움을 스쳐 지나갔고 그것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닌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하기 위한 사냥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이전 부분들이 당신을 잠으로 이끌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훨씬 더 깊은 잠으로 미지의 얼음 세계로 가득 찬 꿈속으로 데려가게 두세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데이비드 주이스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명왕성 크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얼음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탐험의 시대, 즉 천문학적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보다 더 큰 세계를 찾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경쟁은 개인적인 명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유명한 외소 행성보다 더 큰 세계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꺼지지 않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냥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1998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젊은 과학자 마이크 브라운은 이 사냥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은 클라이드 톰보의 사냥과는 달랐습니다. 톰보는 거의 무한한 인내와 꼼꼼함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사진 건판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비교해야 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12인치 망원경을 사용했고 그의 눈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아주 작은 빛의 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별들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행성들은 움직이죠. 톰보는 명왕성을 찾는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브라운의 팀은 거대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기술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컴퓨터 제어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컴퓨터는 클라이드 톰보가 했던 작업의 대부분을 대신했습니다. 컴퓨터는 하늘 전체를 가로지르며 수백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자동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엄청난 임무였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은 톰보처럼 그런 물체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1일 컴퓨터는 우주 스냅샷을 기록하고 2003 UB303이라는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이미지로 인해 마이크 브라운이 그 데이터를 검토할 기회를 얻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컴퓨터가 대부분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톰보처럼 브라운은 수천 개의 물체 중에서 중요한 물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고 밝은 물체가 그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맞을 리가 없어. 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그 물체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행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숫자와 수천 장의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이죠.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3. UB3113. 나중에 에리스라고 명명된 이 천체는 명왕성보다 약 70마일 더 넓었습니다. 명왕성보다 3배나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과학계가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해왕성 너머의 다른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크기 분포를 보면서 명왕성보다 더 큰 것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에게 에리스의 발견은 일생일대의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명왕성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지역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밝은 천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논쟁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분류할지, 그 광대함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우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진보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었을까요? 명왕성의 지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은 뉴욕에 있는 헤이든 천문관의 관장인 닐 디그라스 타이슨 박사였습니다. 2000년에 천문관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명왕성을 주요 행성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다, 뉴욕에서만 일하는 헤드라인으로 한 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3학년 학생들로부터 분노의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타이슨 박사는 명왕성이 그가 분류한 2가지 주요 행성 유형인 내부의 암석형 행성들과 외부의 거대 가스 행성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시물에서 제외했습니다. 명왕성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항상 이상한 천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행성을 정의하는 것은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을 보세요. 명왕성보다 40%나 크지만 그것은 여전히 위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지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심사숙고 끝에 국제천문연맹 IAU는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행성은 3가지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분한 질량을 가져 중력으로 구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천체가 아닌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궤도 주변의 물질을 청소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명왕성은 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은 궤도 주변을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4일 면광성은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여. 이 고요한 밤의 여정에서 명광성은 한때 우리가 알았던 행성의 자리를 잃었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왕성의 대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그 기묘한 호흡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훨씬 더 깊은 평온 속으로 인도할 겁니다.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후에도 그 매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명왕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이야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명왕성의 표면은 얼어붙은 질소와 메탄 같은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보다 이
건배나 질량이 작은 이 행성 주위에는 최소 3개의 위성이 돌고 있었고 그 기이한 궤도는 혜성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명왕성에 대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명왕성은 그저 희미한 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인내와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1988년 6월 9일 나사의 카이퍼 공중 천문대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특별히 장착된 고고도 비행기는 명왕성의 대기를 찾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일식과 비슷한 기묘한 천체 현상을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엄피의 오큘테이션라고 합니다. 달이나 작은 행성과 같은 천체가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은 잠시 가려지죠. 만약 그 천체에 대기가 없다면 별빛은 갑자기 날카롭게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다면 별빛은 천체가 앞을 지나갈 때 서서히 흐려질 것입니다. 고고도 비행기 안에서 고성능 망원경 기기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명왕성에는 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와 비슷한 화학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극도로 희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명왕성의 모든 대기를 모아 얼려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릎까지 오는 눈이나 서리가 될 정도의 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어붙은 조건에서 어떻게 명왕성이 대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명왕성의 독특한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거의 원형으로 공전하는 반면 명왕성은 극단적인 타원형 궤도를 따릅니다. 명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9억 마일까지 접근하고 가장 멀 때는 46억 마일까지 멀어집니다. 반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겨우 300만 마일 정도만 변하죠. 이 기묘한 궤도 때문에 명왕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보다 거의 3배나 많은 햇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명왕성 표면의 얼음들은 기체로 변합니다. 그 결과 태양계에서 유일무이한 대기가 형성됩니다. 이 대기는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죠. 애리조나주 로웰 천문대의 마크 부인은 명왕성의 기이한 대기가 태양에 의해 켜지고 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액체 질소가 담긴 병에 풍선을 넣는 실험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풍선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풍선은 쪼그라들고 마치 명왕성의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처럼 작아집니다. 다시 밖으로 꺼내자 풍선은 따뜻해지면서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대기가 1년 동안 겪는 변화와 비슷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는 거대한 대기를 형성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기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천체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명왕성의 대기를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것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및 행성과학 교수인 프랑크 반솔은 명왕성이 혜성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명왕성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대기가 우주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증발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이 점에서 명왕성은 혜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혜성이 태양을 향해 이동할 때 태양의 열은 혜성의 얼음 표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음은 기체로 변하고 혜성의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며 우주로 분출됩니다. 명왕성은 혜성처럼 먼지를 방출하지 않지만 매초 최대 0.5톤의 대기가스를 우주로 누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명왕성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왕성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태양계의 수명 동안 명왕성 표면의 최대 18마일이 우주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표면의 언덕과 계곡들이 행성의 나이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명왕성의 기이한 표면은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장치가 그것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구에선 분광계 인프라레드 스펙트로미터는 명왕성 표면의 독특한 반사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명왕성이라는 기묘한 세계의 놀라운 그림을 조각해낼 수 있습니다. 분광계는 우리에게 명왕성 표면이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명왕성의 온도는 영하 3.990대기의 섭씨 2의 4파데그시까지 떨어져 질소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숨쉬고 보고 움직이는 기체들이 명왕성의 바위 평원 그리고 언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약 30%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는 물얼음 멘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단지 얼어붙은 세계일까요?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외소 행성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왕성에 얼음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카이퍼 벨트가 지구의 물 공급원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명왕성 같은 세계들이 지구에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을 가져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약한 외부 태양계에서는 물 얼음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여. 이 고요한 밤의 여정에서 우리는 명왕성은 한때 우리가 알았던 행성의 자리를 잃었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왕성의 대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그 기묘한 호흡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훨씬 더 깊은 평온 속으로 인도할 겁니다.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후에도 그 매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명왕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이야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명왕성의 표면은 얼어붙은 질소와 메탄 같은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보다 1000배나 질량이 작은 이 행성 주위에는 최소 3개의 위성이 돌고 있었고 그 기이한 궤도는 혜성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명왕성에 대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명왕성은 그저 희미한 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인내와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1988년 6월 9일 나사의 카이퍼 공중 천문대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특별히 장착된 고고도 비행기는 명왕성의 대기를 찾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일식과 비슷한 기묘한 천체 현상을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엄피의 오큘테이션라고 합니다. 달이나 작은 행성과 같은 천체가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은 잠시 가려지죠. 만약 그 천체에 대기가 없다면 별빛은 갑자기 날카롭게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있다면 별빛은 천체가 앞을 지나갈 때 서서히 흐려질 것입니다. 고고도 비행기 안에서 고성능 망원경 기기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명왕성에는 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와 비슷한 화학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극도로 희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명왕성의 모든 대기를 모아 얼려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릎까지 오는 눈이나 서리가 될 정도의 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어붙은 조건에서 어떻게 명왕성이 대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명왕성의 독특한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거의 원형으로 공전하는 반면 명왕성은 극단적인 타원형 궤도를 따릅니다. 명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9억 마일까지 접근하고 가장 멀 때는 46억 마일까지 멀어집니다. 반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겨우 300만 마일 정도만 변하죠. 이 기묘한 궤도 때문에 명왕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보다 거의 3배나 많은 햇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명왕성 표면의 얼음들은 기체로 변합니다. 그 결과 태양계에서 유일무이한 대기가 형성됩니다. 이 대기는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죠. 애리조나주 로웰 천문대의 마크 부인은 명왕성의 기이한 대기가 태양에 의해 켜지고 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액체 질소가 담긴 병에 풍선을 넣는 실험으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풍선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풍선은 쪼그라들고 마치 명왕성의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처럼 작아집니다. 다시 밖으로 꺼내자 풍선은 따뜻해지면서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대기가 1년 동안 겪는 변화와 비슷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는 거대한 대기를 형성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대기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천체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명왕성의 대기를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것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및 행성과학 교수인 프랑크 반솔은 명왕성이 혜성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명왕성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대기가 우주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증발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이 점에서 명왕성은 혜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혜성이 태양을 향해 이동할 때 태양의 열은 혜성의 얼음 표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음은 기체로 변하고 혜성의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며 우주로 분출됩니다. 명왕성은 혜성처럼 먼지를 방출하지 않지만 매초 최대 0.5톤의 대기가스를 우주로 누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명왕성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왕성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태양계의 수명 동안 명왕성 표면의 최대 18마일이 우주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표면의 언덕과 계곡들이 행성의 나이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명왕성의 기이한 표면은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장치가 그것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구에선 분광계 인프라레드 스펙트로미터는 명왕성 표면에 독특한 반사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명왕성이라는 기묘한 세계의 놀라운 그림을 조각해낼 수 있습니다. 분광계는 우리에게 명왕성 표면이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명왕성의 온도는 영하 3자피 뮤디아기브리그 F 섭씨 203 아데그시까지 떨어져 질소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숨쉬고 보고 움직이는 기체들이 명왕성의 바위 평원 그리고 언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약 30%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국적인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는 물 얼음 멘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단지 얼어붙은 세계일까요?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외소 행성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왕성에 얼음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카이퍼 벨트가 지구의 물 공급원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명왕성 같은 세계들이 지구의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을 가져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약한 외부 태양계에서는 물 얼음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요. 우리의 고요한 여정은 계속해서 더 깊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어떻게 사라졌다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바다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꿈의 파도가 당신을 부드럽게 흔들도록 할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빌 맥키넌 교수는 명왕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명왕성의 물이 마치 부동액처럼 작용하는 암모니아 덕분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물은 남극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같은 천체들이 표면이 아닌 아래에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맥키넌 교수는 직접 시범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리잔에 물을 붓고 명왕성의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암모니아를 첨가했습니다. 물에 암모니아를 넣으면 어느 점이 화씨 142도, 섭씨 9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우주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은 호수나 북극에서처럼 얼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더 두꺼운 얼음층을 만들 것입니다. 그는 맨 위에 얼음을 띄워 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맥키넌 교수는 이 유리잔을 냉동실에 넣었고 몇 시간 후 꺼내자 위에는 얼음층이 떠 있었지만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켜 준 것이죠. 하지만 온도가 화씨 142도 아래로 내려가면 암모니아가 풍부한 물도 얼어버립니다. 명왕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390도 섭씨, 이에 4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물 한 방울도 모두 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 아래에서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힘이 명왕성의 내부 암석 핵 깊은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물질이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열이 명왕성 지하의 온도를 암모니아 물 혼합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액체 상태든 얼어붙은 상태든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의 이웃 천체들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태양의 기원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이론은 물이 풍부한 혜성들이 지구의 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주잇은 혜성만이 유일한 물의 공급원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명왕성 같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도 한몫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모든 물을 가져오려면 평균 크기의 혜성 10억 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름 600마일의 얼음 덩어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혜성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카이퍼 벨트에는 지름 60마일 이상의 얼음 천체가 5만에서 10만 개 정도 있으며 그중 수십 개는 지름 600마일 이상입니다. 태양계 초기에 카이퍼 벨트는 오늘날보다 약 100배 더 질량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지난 40억 년 동안 카이퍼 벨트는 수십 개의 지구 질량에 해당하는 물질을 잃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손실이 지구에 태양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이 지구에 태양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했을까요? 여기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자 카이퍼 벨트와 가장 가까운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해왕성의 거대한 중력장이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을 흔들어 태양을 향해 나선형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천체들 중 일부는 지구와 충돌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물질들이 지구 곳곳에 쏟아져 내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천체들이 카이퍼 벨트에 얼음과 물로 가득 찬 천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외부 태양계에, 그리고 대부분의 암석은 내부 태양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란 사건들을 통해 이 두 지역이 합쳐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카이퍼 벨트의 명왕성 같은 천체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에 필수적인 지구의 물을 가져오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명왕성은 조용히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발견된 지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명왕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력한 현대 망원경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의 상세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4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 이미지는 현재까지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빛의 점이 명왕성이고 그 옆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이 보입니다. 명왕성 표면에 전 지구적 지도를 만들기 위해 마크 부인은 허블의 적외선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하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사진을 균일한 지도로 이어붙여 제가 조작하여 지구본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 지구본은 붉은 표면과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며 명왕성이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명왕성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왕성에 직접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우주선이 하루에 약 100만 마일의 속도로 명왕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2015년입니다. 2006년 1월 19일, 애틀러스 5호 로켓이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 로켓에는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이 실려 있었죠. 이것은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로 향하는 9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입니다. 1958년 나사가 창설된 이래 그들의 임무는 태양계에 대한 놀라운 사진과 중요한 과학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임무에는 이 새로운 세계들을 근접 탐사하기 위한 로봇 착륙선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명왕성을 제외하고 태양계의 모든 주요 천체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명왕성은 여전히 탐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여. 우리의 고요한 여정은 계속해서 더 깊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어떻게 사라졌다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바다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 우리는 그 바다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꿈의 파도가 당신을 부드럽게 흔들도록 할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빌 맥키넌 교수는 명왕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명왕성의 물이 마치 부동액처럼 작용하는 암모니아 덕분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물은 남극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같은 천체들이 표면이 아닌 아래의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맥키넌 교수는 직접 시범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리잔에 물을 붓고 명왕성의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암모니아를 첨가했습니다. 물에 암모니아를 넣으면 어눈점이 화시 142도, 섭씨 9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식용 색소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우주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은 호수나 북극에서처럼 얼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더 두꺼운 얼음층을 만들 것입니다. 그는 맨 위에 얼음을 띄워 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맥키넌 교수는 이 유리잔을 냉동실에 넣어주었고 몇 시간 후 꺼내자 위에는 얼음층이 떠 있었지만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켜 준 것이죠. 하지만 온도가 142도 아래로 내려가면 암모니아가 풍부한 물도 얼어버립니다. 명왕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390도, 섭씨 234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물 한 방울도 모두 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 아래에서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힘이 명왕성의 내부 암석 핵 깊은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물질이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열이 명왕성 지하의 온도를 암모니아 물 혼합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액체 상태든 얼어붙은 상태든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의 이웃 천체들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태양의 기원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이론은 물이 풍부한 혜성들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주잇은 혜성만이 유일한 물의 공급원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명왕성 같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도 한몫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모든 물을 가져오려면 평균 크기의 혜성 10억 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름 600마일의 얼음 덩어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혜성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카이퍼 벨트에는 지름 60마일 이상의 얼음 천체가 5만에서 10만 개 정도 있으며 그중 수십 개는 지름 600마일 이상입니다. 태양계 초기에 카이퍼 벨트는 오늘날보다 약 100배 더 질량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지난 40억 년 동안 카이퍼 벨트는 수십 개의 지구 질량에 해당하는 물질을 잃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손실이 지구에 대양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이 지구에 대양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했을까요? 여기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자 카이퍼 벨트와 가장 가까운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해왕성의 거대한 중력장이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을 흔들어 태양을 향해 나선형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천체들 중 일부는 지구와 충돌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물질들이 지구 곳곳에 쏟아져 내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천체들이 카이퍼 벨트에 얼음과 물로 가득 찬 천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외부 태양계에 그리고 대부분의 암석은 내부 태양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란 사건들을 통해 이 두 지역이 합쳐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카이퍼 벨트의 명왕성 같은 천체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에 필수적인 지구의 물을 가져오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명왕성은 조용히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발견된 지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명왕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력한 현대 망원경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의 상세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4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 이미지는 현재까지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빛의 점이 명왕성이고 그 옆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이 보입니다. 명왕성 표면에 전 지구적 지도를 만들기 위해 마크 V는 허블의 적외선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하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사진을 균일한 지도로 이어붙여 제가 조작하여 지구본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 지구본은 붉은 표면과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며 명왕성이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명왕성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왕성에 직접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우주선이 하루에 약 100만 마일의 속도로 명왕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2015년입니다. 2006년 1월 19일 애틀러스 5호 로켓이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 로켓에는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이 실려 있었죠. 이것은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로 향하는 9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입니다. 1958년 나사가 창설된 이래 그들의 임무는 태양계에 대한 놀라운 사진과 중요한 과학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임무에는 이 새로운 세계들을 근접 탐사하기 위한 로봇 착륙선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명왕성을 제외하고 태양계의 모든 주요 천체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명왕성은 여전히 탐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여. 우리의 고요한 여정은 계속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왕성이 단지 얼어붙은 덩어리가 아니라 숨겨진 바다와 미스터리한 대기를 가진 살아있는 세계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세계가 어떻게 자신의 위성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성들이 어떻게 태양계에서 가장 기묘한 춤을 추고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우주 발레의 조용하고 우아한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19일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이 발사될 때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명왕성과 함께 쌍성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닉스와 히드라라는 2개의 작은 위성이 더 있었죠.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으로 향하는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은 명왕성 주위를 더 자세히 조사했고 그 결과 2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케르베로스와 스틱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명왕성 주위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론은 명왕성 크기의 절반에 달하며 그들의 질량 중심은 명왕성 표면 밖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를 공존하는 댄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위성들은 이 춤추는 2 거인 주위를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서로 매우 가깝게 공존하며 그들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마치 혼돈스러운 우주 발레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닉스와 히드라가 카론과 공명하며 그들의 궤도가 서로 정수 비율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현상을 궤도 공명, 얼비탈 레소넌스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닉스가 카론을 2번 공전하는 동안 히드라는 3번 공전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고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명왕성 주변의 위성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유력한 이론은 명왕성 시스템이 거대한 충돌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40억 년 전,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가 명왕성과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수많은 파편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파편들이 중력의 힘으로 다시 뭉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위성들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 충돌 이론은 명왕성과 카론의 크기가 왜 그렇게 비슷한지, 그리고 명왕성이 왜 그렇게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명왕성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작은 위성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명왕성 시스템은 우리의 태양계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우주선은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날 뉴 호라이즌스는 9년 반 동안 30억 마일 이상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명왕성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다양한 과학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은 명왕성의 표면을 사진 찍고 대기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며 심지어 명왕성 표면의 온도와 지형을 측정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왕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계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혜성처럼 명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주선의 속도는 시속 36,000마일에 달했으며 이 속도에서는 작은 모래알 하나만으로도 우주선이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 주변의 모든 작은 천체들을 피하기 위해 며칠 동안 긴장했습니다.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후에도 수많은 작은 물체들이 그 궤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앨런 스턴 박사는 우리가 명왕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위험은 이 작은 천체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과 카론 사이를 지나갈 때 마치 총알이 총신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위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주선은 명왕성에 대한 놀라운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명왕성은 그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발한 지질 활동을 하는 놀라운 다양성을 가진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애하는 동반자여. 우리가 명왕성의 위성들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상상만 해오던 세계의 표면으로 착륙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탐험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우리에게 보내온 놀라운 이미지들은 명왕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활기찬 세계인지 보여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이끌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풍경들을 보았습니다. 혜성의 먼지나 운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명왕성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표면이 수십억 년 동안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치 수십억 년 전의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명왕성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찬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충돌 분화구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표면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명왕성의 심장으로 알려진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곳은 수백 마일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질소 얼음 평원입니다.
이 평원은 마치 거대한 지문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육각형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평원은 명왕성 내부의 열로 인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재결정화되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 질소 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용암 램프처럼 명왕성의 심장은 영원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의 가장자리에는 노게이 산맥과 힐러리 산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얼음산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높이가 셜릴 1000피트에 달했으며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를 밀어 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산들은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얼음은 질소 얼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이 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힘이 그들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간의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질소 얼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밀어 올려져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명왕성 내부의 열이 얼음을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명왕성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태양의 열로 인해 표면의 질소 얼음이 증발하면서 대기를 형성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명왕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열만으로는 대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늘의 동굴 속에 화산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표면 아래에 거대한 얼음 화산, 즉 극저온 화산, 시아리오 볼차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화산들은 지구의 화산처럼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얼음물 암모니아와 같은 차가운 물질을 분출합니다. 이 분출물들은 명왕성의 대기를 보충하고 표면을 갱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명왕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세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명왕성이라는 작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성에서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되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우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이야기는 우주가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제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9년 넘게 여행했고 마침내 명왕성과 그 위성들을 스쳐 지나가며 놀라운 이미지와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를 떠나 더 먼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카이퍼 벨트의 다른 외소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겸손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탐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손을 뻗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동반자여 차갑고 신비로운 카이퍼 벨트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한 외소 행성이 어떻게 별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잃고 완전히 새로운 경계를 열게 된 한 명의 병사에 대해 함께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전의 이야기들이 당신을 부드럽고 고요하게 만들었다면 이 마지막 말들이 당신을 깊은 잠 속으로 이끌게 두세요. 모든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이 이야기에 안전함만이 남게 하세요. 우리는 뉴 호라이즌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왕성에 도달하기 위해 9년 이상을 여행한 우주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주선에는 플로리다주의 주하 미국 국기 그리고 명왕성을 발견했지만 그토록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 일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게 알려진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았던 세계에 대한 시적인 경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원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가 지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숨막히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로키 산맥보다 훨씬 높은 거대한 물 얼음 산들을 보았습니다. 액체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깊은 계곡들과 드넓은 평원, 그리고 표면으로 분출된 지하 얼음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왕성이 단지 꽁꽁 얼어붙은 죽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활동이 있고 어쩌면 아직 살아있는 세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발견은 우리가 작은 세계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거대한 행성들만이 지질학적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크기가 전부가 아니며 아름다움과 복잡성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뉴 호라이즌스가 역사적인 비행을 마쳤을 때 그것은 단지 과학적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위가 격화된 외소행성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한 결말을 맺었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보물창고인 카이퍼 벨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명왕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 탐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왕성이 행성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바꾸었듯이 미래의 발견들도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명왕성에 대한 이 마지막 이미지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그것의 얼음 심장, 웅장한 산들, 그리고 광활한 평원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꿈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가장 차갑고 먼 곳에도 아름다움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말입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세요. 부드럽게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세요. 이불의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게 하고 방의 평온함을 느끼세요. 이제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뉴 호라이즌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게 하세요.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잠으로 인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이 이 특별한 여행을 떠났고 머나먼 별의 작은 빛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